새벽 5시 통영 조선소의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립니다.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간이죠. 차가운 바닷바람이 조선소 안으로 스며들어와 작업복깃을 파고듭니다. 최건우는 헬멧을 벗어 겨드랑이에 끼우고 용접기 앞에 섰어요. 28살 이곳에서만 벌써 7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용접 마스크를 내리자 세상이 검게 변했죠. 토치에 불이 붙는 순간 파란 불꽃이 철판 위로 튀어올랐어요. 지지직, 지지직. 쇠가 녹아내리는 소리가 작업장을 가득 채웁니다. 건우의 손목은 이미 그 움직임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따라 집중이 잘 안 됩니다. 건우야, 또 멍 때리고 있네? 옆에서 일하던 김 반장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50대 중반의 김 반장은 건우보다 먼저 출근해서 항상 늦게 퇴근하는 사람이었죠. 아니에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건우가 마스크를 올리며 대답했어요. 땀방울이 이마에서 턱까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벌써 몇 시간째 같은 자세로 서 있었거든요. 김 반장이 건우의 작업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용접선이 깔끔하네. 그래도 마음이 어디가 있는 것 같은데? 건우는 대답 대신 다시 마스크를 내렸습니다. 김 반장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요즘 들어 마음 한구석이 계속 허전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건우는 조선소 뒤편 컨테이너 숙소로 걸어갔습니다. 바닷가 언덕의 일렬로 늘어선 파란색 컨테이너들이 보였어요. 그 중 하나가 건우의 집이었죠. 컨테이너 문을 열자 비좁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그리고 옷을 걸어두는 행거가 전부예요. 벽에는 달력 하나만 덩그러니 걸려 있었습니다. 건우는 침대에 털썩 앉았어요. 창문 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푸른 바다 위로 하얀 갈매기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죠. 저 갈매기들은 어디든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는데 자신은 왜 이렇게 한 곳에만 머물고 있을까요? 냉장고에서 김밥을 꺼내 먹으면서 건우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아버지가 떠나던 그날 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빚쟁이들이 집 문을 두드리던 소리, 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 그리고 그 이후 찾아온 적막한 침묵까지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건우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어요. 실제로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게 잘 사는 걸까요? 오후 작업이 시작되자 건우는 다시 용접기 앞에 섰어요. 오늘 해야 할 일은 대형 선박의 선체 용접이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바다가 아득해 보였어요. 용접 작업을 하면서 건우는 자신만의 리듬을 찾았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토치를 움직이고 다시 숨을 내쉬는 거예요. 이 단순한 반복 속에서 마음이 조금씩 평온해졌습니다. 하지만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마음 한구석의 허전함은 더 커졌어요. 집에 돌아가 봤자 또 혼자일 테니까요.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어도 이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작업이 끝났어요. 동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따뜻한 집으로 말이죠. 건우는 조선소 부두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려고요. 석양이 바다 위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첫 별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죠. 부두를 향해 걸으면서 건우는 문득 생각했어요. 내일도 또 이런 하루일까요?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는 하루 말이에요. 부두로 향하는 길목에 작은 분식집이 하나 있습니다. 낡은 간판에 떡볶이와 어묵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건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혼자 먹는 식사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오늘도 그냥 지나치려던 순간이었어요. 분식집 문이 열리면서 젊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20살 초반 정도로 보이는 청년이었죠.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국이 들려 있었어요. 형, 잠깐만요. 청년이 건우를 불러 세웠습니다. 건우는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어요. 자신을 부르는 게 맞나 싶어서였죠. 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형. 매일 이 길로 지나가시는 거 봤어요. 청년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건우는 그런 표정을 받아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오늘도 고생했어요. 이거 드세요. 청년이 어묵국을 내밀었습니다. 국물에서 나는 향이 건우의 코끝을 자극했어요. 배고픔보다는 다른 감정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괜찮습니다. 돈도 없고요. 건우가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청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 근처 분들한테 늘 신경 써달라고 하셨거든요. 청년의 눈빛이 진심 어린 것 같았어요. 건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런 상황이 낯설었거든요. 그럼 고맙게 받겠습니다. 건우가 어묵국을 받아들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한지섭이라고 해요. 형은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최건우입니다. 건우 형. 조선소에서 일하세요? 지섭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건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빨리 자리를 뜨려 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어묵국을 한 모금 마시자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단순한 맛이었지만 왠지 울컥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어봤을까요? 맛있네요. 건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섭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다행이다. 형 취향에 맞을까 걱정했는데 취향을 어떻게 알아요? 매일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인지 대충 감이 와요.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으시잖아요. 지섭의 말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것도 좋은 의미로 말이죠. 그 후로 건우의 일과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퇴근길에 지섭과 마주치는 일이 자주 생겼어요.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지섭이 일부러 그 시간에 나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어느 새벽 지섭이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형, 낚시 좋아해요? 낚시요? 해본 적 없는데요. 그럼 같이 해봐요. 새벽에 하는 낚시가 정말 좋거든요. 건우는 망설였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게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지섭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새벽이라고 하면 몇 시요? 5시 반 정도에 만나면 돼요. 형 출근하기 전에 잠깐이라도요. 다음 날 새벽 건우는 부두에서 지섭을 만났습니다. 지섭은 낚시대 2개를 들고 와 있었어요. 바다 위로 떠오르는 해가 수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면 돼요. 지섭이 부두 끝자락에 자리를 잡았어요. 건우도 옆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일찍 나와서 바다를 바라본 게 처음이었어요. 언제나 급하게 지나쳤던 풍경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미끼는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지섭이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했어요. 건우는 조심스럽게 따라했습니다. 서툰 손짓이었지만 지섭은 인내심을 갖고 가르쳐줬어요. 낚시줄을 바다에 들이우고 나니 고요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어요. 옆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형은 가족 있어요? 지섭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건우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없어요. 아, 죄송해요. 괜한 말 했나요? 아니에요. 오래전 일이라. 건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렸어요. 하지만 지섭 앞에서는 그 아픔도 견딜만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건우와 지섭은 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낚시뿐만 아니라 부두에 버려진 폐그물을 정리하는 일도 함께 했습니다. 지섭이 먼저 제안한 일이었어요. 이 그물들 그냥 놔두면 바다만 더러워져요. 우리가 치우면 어때요? 처음에는 왜 굳이 남의 일을 하냐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섭과 함께 일하다 보니 묘한 뿌듯함이 생겼습니다. 혼자 할 때와는 다른 감정이었어요. 폐그물을 정리하면서 지섭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섭의 꿈, 건우의 과거, 그리고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까지요. 건우는 이런 시간이 익숙해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어느 날 아침 작업 준비를 하면서 건우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하루하루가 똑같지 않다는 걸요. 지섭과 보내는 시간이 있어서 매일이 조금씩 다르게 느껴졌어요. 함께라는 감각을 처음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우는 아직 몰랐어요. 곧 그 소중한 일상에 큰 변화가 찾아올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아침 낚시 약속 시간이 되었는데 지섭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건우는 부두에서 1시간을 기다렸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돌아갔을 텐데 이상하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분식집 쪽으로 걸어가니 연기 냄새가 났어요. 타는 냄새가 아니라 뭔가 탄 후의 냄새였죠. 건우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분식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지섭이 그 사이에서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지섭아, 무슨 일이야? 건우가 다가가자 지섭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소의 밝은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형, 우리 배에 불이 났어요. 지섭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건우는 항구 쪽을 바라봤어요. 멀리서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많이 탔어? 배터리실 전체가 다 타버렸어요. 엔진룸까지 번져서. 지섭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건우는 지섭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떤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항구로 가보니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지섭 내 어선 한 척이 반쯤 타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이 아직도 잠불을 끄고 있었어요. 지섭의 아버지 한만수 씨가 부두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의 만수 씨는 평소 웃음이 많은 분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아버지. 지섭이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만수 씨가 고개를 들어 건우를 바라봤어요. 건우 씨로군요. 지섭이가 늘 얘기하던 안녕하세요. 이런 일이. 건우가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만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거든요. 30년 동안 이 배로 살았는데 만수 씨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건우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어요. 남의 일인데도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후 건우는 지섭과 함께 수리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업체 사장이 견적서를 내밀었어요. 배터리 교체, 엔진룸 수리, 전기 배선 전체 교체까지 해서 2,5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2,500만 원. 건우에게도 큰 돈이었지만 지섭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보험은 안 되나요? 지섭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험사에서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언제 나올지 모른다고 하네요. 빨라도 몇 달은 걸릴 거예요. 업체 사장의 말에 지섭의 얼굴이 더 어두워졌어요. 몇 달을 기다릴 수는 없었거든요. 어선이 없으면 당장 생계가 막막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섭이 말했어요. 형,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방법이 있을 거야.
건우가 위로하려 했지만 사실 자신도 막막했어요. 2,500만 원을 어떻게 구한단 말인가요? 그날 밤 건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섭의 절망에 찬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처음 어묵국을 내밀던 따뜻한 미소, 새벽 낚시를 같이 하자던 밝은 목소리, 폐그물을 치우며 웃던 모습까지. 다음 날 아침 건우는 지섭네 분식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니 지섭과 만수 씨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지섭이 나왔어요. 눈이 더 부어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못 잤구나. 형도 그런 것 같은데요. 지섭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건우는 안으로 들어가서 만수 씨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만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이 없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은행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대출도 안 된다고 하네요. 지섭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담보가 부족하다고. 배가 담보였는데 그 배가 이 꼴이 되니까. 만수 씨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건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지섭이 말했지만 만수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 이제 정말 없어. 배를 못 띄우면 집안이 끝장이야. 만수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건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런 좋은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한 달만 더 버텨보자. 보험 나오면. 한 달을 어떻게 버텨? 먹고 살 길이 없는데. 만수 씨가 테이블에 머리를 박았어요.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지섭도 참았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건우는 그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찬 공기가 폐를 채우면서 머리가 조금 맑아졌습니다. 그 순간 건우는 결심했어요. 지금까지의 안전한 일상에서 벗어나기로 말이죠. 지섭과 만수 씨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컨테이너 숙소로 돌아가서 건우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7년 동안 모은 돈이 8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지만 이것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700만 원은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건우는 침대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평범하고 안전한 길로는 절대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며칠 전 김 반장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위험하지만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얘기였죠. 건우는 휴대폰을 꺼내서 김 반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선택을 하려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정말 이게 맞는 길일까요? 건우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지섭의 울음소리, 만수 씨의 절망적인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새벽이 되자 건우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어요. 찬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건우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8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이틀째 밤도 잠들지 못했어요. 지섭을 만나러 갔지만 분식집은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아마 심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사흘째 되던 날 건우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아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담보나 보증인 없이는 어렵겠습니다. 상담원의 말에 건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알고 있던 답이었거든요. 은행을 나오면서 건우는 자신의 처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가족도 없고 재산도 없고 믿을 만한 지인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날 저녁 조선소 작업을 마치고 컨테이너로 돌아왔어요. 방 안에서 통장을 꺼내서 들여다봤습니다. 8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 돈은 건우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20살부터 지금까지 한 푼 한 푼 모은 돈이었거든요. 매달 얼마씩 저축하면서 꿈꿔왔던 돈이기도 했어요. 언젠가 대학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공부를 해서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었어요. 아니면 조그만 사업이라도 시작해서 조선소를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지섭과 만수 씨의 상황을 보니 그런 꿈들이 사치로 느껴졌어요. 내 인생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 쓰면 안 되나. 건우는 통장을 내려놓고 중얼거렸습니다.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넷째 날 새벽 건우는 일찍 일어나서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인 800만 원을 내놓는다고 해도 여전히 1700만 원이 부족했어요. 어디서 그 돈을 구한단 말인가요? 그때 지섭이 나타났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지섭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어요. 살이 빠져서 뺨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형, 여기 있었네요. 지섭의 목소리도 힘이 없었어요. 건우는 지섭 옆에 앉았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버티고 있어요.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하셔서. 지섭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생겨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 없을까? 친척이나 아는 사람 중에. 다 알아봤는데 안 돼요. 돈 빌릴 데가 없어요. 지섭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건우는 지섭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더 아팠어요. 그날 밤 건우는 다시 통장을 펼쳐 놓았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결심을 굳혔어요. 자신의 꿈보다 지섭과 만수 씨가 더 중요했거든요. 하지만 800만 원만으로는 안 됐어요. 나머지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건우는 침대에 앉아서 온갖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작업장에서 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불법적이긴 하지만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얘기였죠. 건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위험한 일에 손을 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칠을 더 고민한 끝에 건우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모두 털어서 지섭을 돕기로 한 거예요. 1700만 원 부족한 건 나중에 해결하더라도 일단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는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건우는 어업조합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지섭 내 어선 수리와 관련된 일을 처리하는 곳이었어요. 지섭 씨 아버지 배 수리비를 납부하러 왔습니다. 조합 직원이 고개를 들어 건우를 바라봤어요. 누구시죠? 가족분이신가요? 아니요,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 왔어요. 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건우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익명으로 처리해 주세요. 건우가 통장과 도장을 내밀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모은 돈을 한 번에 내놓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전액은 안 되고 800만 원만 우선 납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건우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후회와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납부가 완료되자 직원이 확인서를 내밀었습니다. 건우는 그 종이를 받아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낡은 작업 장갑 위에 놓인 납부 확인서를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조합 사무실을 나오면서 건우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700만 원이 부족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건우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일주일 후 월요일 오전 조선소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건우에게 김 반장이 다가왔습니다. 건우야, 어업조합에서 연락 왔어. 지섭이네 배수리가 끝났다더라. 건우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800만 원으로는 부족했을 텐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전액 다 납부됐다고 하네. 누가 그랬대? 김 반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건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건우도 궁금했어요. 나머지 1,700만 원은 누가 낸 걸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섭네 어선이 다시 바다에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건우는 분식집으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지섭이 환한 얼굴로 어묵을 끓이고 있었어요. 형, 정말 오랜만이에요. 지섭의 목소리에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건우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배술이 끝났다며? 네, 어제 완전히 끝났어요. 누군가 익명으로 수리비를 다 내줬대요. 지섭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이름도 모르지만 건우는 괜히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섭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자신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틀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요일 오후 2시쯤이었어요. 건우가 점심 식사를 마치고 작업장으로 돌아가려던 순간 부두 쪽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급차도 아니고 소방차도 아닌 이상한 사이렌이었어요. 건우는 부두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항구가 발칵 뒤집혀 있었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경 헬리콥터가 머리 위를 맴돌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건우가 옆에 있던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여객선이 전복 위기래. 승객들이 다 바다에 빠졌다고 해. 건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바다 저편을 바라보니 큰 배 한 척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 주변으로 작은 점들이 보였어요. 사람들이었습니다. 해경 함정들이 출동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부두에서 엔진 소리가 울렸어요. 어선 한 척이 항구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배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말이죠. 건우는 그 배를 자세히 봤어요. 파란 선체에 하얀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지섭네 어선이었어요. 저 배가 제일 빠르네. 새로 수리해서 그런가 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건우는 숨을 참고 지켜봤어요. 지섭과 만수 씨가 위험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10분 후 지섭네 어선이 사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헬리콥터에서 찍은 영상이 부두 큰 화면으로 중계되고 있었어요. 지섭과 만수 씨가 바다에 떠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높아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조심해, 지섭아. 건우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첫 번째 승객을 구조했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의식을 잃고 있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지섭과 만수 씨의 손이 바빠졌어요. 부두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10번째 승객을 구조할 때였어요. 어린아이가 파도에 휩쓸려 가고 있었습니다. 지섭이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아니, 위험해. 부두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건우도 주먹을 꽉 쥐었어요. 지섭이 헤엄쳐서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파도가 두 사람을 삼킬 뻔했어요. 하지만 지섭이 아이를 품에 안고 배까지 헤엄쳐 돌아왔습니다. 20명, 30명. 구조된 사람 수가 계속 늘어났어요. 지섭네 어선은 이미 정원을 초과해서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마지막 승객까지 구조하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총 42명의 승객이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지섭 내 어선이 부두로 돌아왔을 때 현장은 환호와 박수로 가득 찼어요. 구조된 사람들의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달려왔습니다. 지섭이 배에서 내렸을 때 온몸이 바닷물로 젖어 있었어요. 만수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어요. 수고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구조된 사람들과 가족들이 지섭과 만수 씨에게 인사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지섭의 손을 꽉 잡고 울고 있었어요. 건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감정이 올라왔어요. 자신이 낸 800만 원이 지섭 네 배를 살렸고 그 배가 오늘 42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단순히 한 집안을 도운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 거였어요. 건우는 눈물이 나오는 걸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녁 뉴스에서 이 사건이 크게 보도됐어요. 지섭과 만수 씨가 영웅으로 소개됐습니다. 건우는 컨테이너에서 그 뉴스를 보면서 혼자 박수를 쳤어요. 그날 밤 지섭이 건우를 찾아왔습니다. 형, 오늘 정말 신기한 하루였어요. 지섭의 얼굴에는 아직도 흥분이 남아 있었어요. 사람을 구한다는 게 이런 기분인 줄 몰랐어요. 우리 배가 이렇게 소중한 일을 할 줄도 모르고요. 건우는 지섭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일주일 후 부두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해경에서 구조 공로자 포상을 위한 행사를 준비한다는 거였어요. 김 반장이 점심시간에 건우에게 말했어요. 지섭이랑 만수 씨 표창 받는다던데. 당연한 일이지. 건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충분히 인정받을 만했거든요. 너도 가볼래? 토요일 오후에 부두 광장에서 한다는데. 저는 뭐 특별히 관계없는 일이니까요. 건우는 별 관심이 없다는 듯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궁금했습니다. 토요일 오후가 되었어요. 부두 광장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임시로 설치된 무대와 의자들이 보였어요. 건우는 처음에는 가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걸음이 저절로 부두 쪽으로 향했습니다. 구경이라도 해보자는 마음이었어요. 뒤쪽에 서서 행사를 지켜봤습니다. 지섭과 만수 씨가 무대 앞에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해경 서장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먼저 이번 구조 작업에서 큰 활약을 보여주신 한만수 씨와 한지섭 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건우도 따라서 손뼉을 쳤어요. 42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해주신 두 분의 용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장이 지섭과 만수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 뿌듯한 표정이 번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서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건우는 별 생각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이번 구조 작업이 가능했던 것은 한만수 씨 어선이 완전히 수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시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갑자기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건우도 귀를 기울였어요. 어선 수리비 전액이 익명의 후원으로 납부되었다는 겁니다. 건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자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저희가 조사한 결과 그분은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서장의 시선이 관중석을 훑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건우 씨,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건우는 귀를 의심했어요.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었을까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건우에게 쏠렸습니다. 최건우 씨가 어디 계신가요? 서장이 다시 물었어요.
옆에 있던 김 반장이 건우의 팔을 흔들었습니다. 건우야, 너 말하는 거 아니야? 건우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어떻게 알아낸 걸까요? 분명 익명으로 처리했는데요. 저기 계시네요. 최건우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서장이 건우를 발견하고 손짓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건우는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나갔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무대에 오르는 게 이렇게 부담스러울 줄 몰랐어요. 최건우 씨, 안녕하세요. 서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건우는 어색하게 손을 내밀었어요. 조선소에서 일하시는 용적공이시죠? 네, 맞습니다. 건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이크를 통해 울리는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었습니다. 어선 수리비 800만 원을 익명으로 납부해 주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건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들킨 마당에 부인할 수도 없었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그런 결정을 내리셨나요? 서장이 물었어요. 건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냥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건우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관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최건우 씨의 선행이 있었기에 오늘의 구조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장이 감사장을 건우에게 건넸어요. 건우는 얼떨떨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서장이 계속 말했어요. 건우는 긴장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조선소 기술 교육을 전액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보직으로 승진도 추천하겠습니다. 관중들이 환호했어요. 건우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전액 지원이라니요. 승진이라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장이 물었어요. 건우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건우가 겨우 말을 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무대에서 내려오니 지섭이 달려왔어요. 형이었구나. 지섭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만수 씨도 따라와서 건우에게 깊게 절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건우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이런 상황이 너무 낯설었거든요.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형이 없었으면 우리 가족은 정말 끝장이었어요. 지섭이 건우의 손을 꽉 잡았어요. 건우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컨테이너로 돌아와서 건우는 감사장을 내려다봤어요. 아직도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기술교육 전액 지원, 승진 추천, 자신이 꿈꿔왔던 일들이 한 번에 이뤄질 수 있게 된 거였어요. 800만 원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신기하게 돌아가는 건지 건우는 몰랐어요. 한 달 후 어느 금요일 오후였어요. 건우가 조선소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보고 있을 때 김 반장이 다급하게 뛰어왔습니다. 건우야, 부두에 누군가 너 찾아왔다. 누군데요? 글쎄, 나이 좀 있는 분인데. 공구 가방 들고 서 있어. 건우는 별 생각 없이 부두로 나갔어요. 누가 자신을 찾는지 궁금했거든요. 멀리서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5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남자가 낡은 공구 가방을 옆에 놓고 서 있었어요. 뒷모습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건우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 남자가 천천히 돌아봤어요. 순간 건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최진수. 10년 만에 다시 보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건우야.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건우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요동치고 있었어요. 뭐하러 왔어요?
건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분노가 한 번에 올라왔거든요. 건우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진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예전보다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반쯤 휘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요? 10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요? 건우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주먹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알아.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거. 진수가 공구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가방이 많이 낡아서 가죽이 해져 있었습니다. 이번엔 남의 돈 훔치지 않고 벌어왔다. 진수가 가방을 열어서 돈 뭉치를 꺼냈어요. 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걸로 뭐 하자는 거예요? 건우가 비웃듯 말했어요. 돈으로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건우야, 아버지가 정말 잘못했다. 그동안 열심히 일했어. 조선소에서, 공사장에서. 진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건우는 아버지의 모습을 자세히 봤어요. 어깨가 많이 굽어 있었습니다. 손도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어요. 정말 열심히 일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요. 건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아까보다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럼 뭐라도 하게 해줘. 아버지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진수가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건우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목선 재활용 술이 있어요. 폐선된 낚싯배들을 고쳐서 다시 쓸 수 있게 하는 일이에요. 그것 같이 해보자. 진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건우는 아버지의 그런 표정을 오랫동안 보지 못했었습니다. 힘든 일이에요. 돈도 별로 안 되고. 상관없어. 아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진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건우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주부터 건우와 진수는 함께 일하기 시작했어요. 부두 한쪽에 버려진 낡은 목선들을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10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이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일을 하면서 조금씩 대화가 늘었습니다. 진수는 목선 수리에 솜씨가 있었어요. 젊은 시절 배 만드는 일을 했었거든요. 여기 판자를 이렇게 대면 더 튼튼해져. 진수가 건우에게 가르쳐 줬어요. 건우는 아버지의 손끝을 유심히 봤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여전히 정교했어요. 아버지는 왜 그때 집을 나갔어요? 어느 날 건우가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궁금했던 일이었거든요. 빚쟁이들이 무서웠어. 너한테까지 피해가 갈까봐. 진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래도 혼자 두고 가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아버지가 바보였어. 도망가는 게 해결책인 줄 알았어. 진수의 목소리에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건우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첫 번째 목선 수리가 완성됐어요.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새 목재를 대서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쁘게 나왔네. 건우가 완성된 배를 보며 말했어요. 작지만 튼튼해 보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거야. 진수가 뿌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건우도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수가 말했어요. 건우야, 아버지가 정말 고맙다. 다시 기회를 줘서. 저도 좋아요. 혼자 있는 것보다. 건우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10년 만에 화해였어요. 쉽지 않았지만 서로 노력했습니다. 진수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건우는 용서하기로 했어요. 목선 수리 일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부두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일을 맡겨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건우는 이제야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가족의 따뜻함을 다시 느낄 수 있게 된 거였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건우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 8시 조선소 안전관리 사무실에 출근하는 건우의 모습이 보였어요. 더 이상 용접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전모와 점검표를 들고 작업장을 돌아다녔어요. 오늘 안전점검 어때? 김 반장이 건우에게 물었어요. 이제는 건우가 김 반장보다 높은 직책에 있었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여전히 편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만 3번 작업장 용접기 점검이 필요해 보여요. 건우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자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건우는 지섭 내 분식집을 찾았어요. 변하지 않은 일상이었습니다. 형, 오늘도 어묵국 한 그릇? 지섭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건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와도 안 질리네요. 형이 좋아하시니까 저도 기분 좋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서 어묵국을 마셔야. 몇 달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어요. 형, 요즘 공부 힘들죠? 지섭이 물었어요. 건우는 매일 밤 해양 안전관리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힘들긴 하지만 재밌어요. 배운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건우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번졌습니다. 20살 때부터 꿈꿔왔던 공부를 드디어 하고 있었거든요. 오후 6시 업무를 마치고 건우는 민간해양구조대로 향했어요.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조대 사무실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어부, 선장, 다이버 등 바다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건우 씨, 오늘 훈련은 수중 구조예요. 구조대장이 말했어요. 건우는 잠수복을 입고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찬 바닷물이 온몸을 감쌌어요. 하지만 건우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몇 달간의 훈련으로 바다에 익숙해졌거든요. 수중에서 가상의 조난자를 구조하는 훈련이었어요. 건우는 침착하게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훈련을 마치고 육지로 올라오니 구조대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건우 씨, 실력이 많이 늘었네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우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저녁 9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건우는 아버지와 만났어요. 진수는 여전히 목선 수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구조 훈련 어땠어? 좋았어요. 아버지는 오늘 일 어땠어요? 목선 2척 수리 끝냈어. 내일 시험 운항해 볼 거야.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면서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눴어요. 이런 평범한 대화가 건우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건우는 책상 앞에 앉았어요. 해양 안전관리 교재를 펼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파도의 종류, 구조 장비의 사용법, 응급처치 방법까지 배워야 할 게 산더미였어요. 하지만 건우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야 공부를 끝냈어요. 창문 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파도가 아름다웠어요. 내가 이런 생활을 할 줄 누가 알았을까? 건우가 혼잣말을 했어요. 몇 달 전의 자신을 떠올려 봤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허전해했던 모습 말이에요. 지금은 하루하루가 의미 있었어요. 공부도, 일도, 자원봉사도 모두 즐거웠습니다. 무엇보다 함께할 사람들이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다음 날 일요일 오후 건우는 부두를 산책했어요. 요즘 생긴 습관이었습니다. 석양이 바다 위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건우는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걸었어요. 부두 끝에 수리가 끝난 목선 한 척이 떠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고친 배였습니다.
작지만 튼튼해 보였어요. 건우는 목선에 올라탔어요. 파도가 배를 살짝살짝 흔들었습니다. 기분 좋은 흔들림이었어요. 이 모든 게 꿈만 같네. 건우가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몇 달 사이에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 상상도 못했거든요. 지섭과의 우정, 아버지와의 화해, 새로운 일, 그리고 꿈을 향한 공부까지 모든 게 소중했습니다. 파도가 배를 계속 흔들었어요. 부서지고 또 만들어지는 파도를 보면서 건우는 깨달았습니다. 인생도 파도와 비슷한 것 같았어요. 때로는 부서지고 무너지지만 그 부서짐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거였습니다. 건우 자신도 그랬어요. 혼자라는 외로움에 부서질 뻔했지만 지섭을 만나면서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지섭 내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꿈이 부서질 뻔했지만 오히려 더 큰 기회가 찾아왔어요. 파도는 늘 부서지지만 그 부서짐이 길을 열어주지. 건우가 파도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는 어떤 파도가 와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었어요. 첫 별들이 하늘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건우는 목선에서 내려와서 집으로 향했어요.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였어요. 공부할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함께 걸어갈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지섭, 아버지, 그리고 구조대 동료들까지. 건우의 삶은 이제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통영부두의 밤이 깊어갔어요. 내일도 파도는 부서지고 다시 만들어질 거였습니다. 건우의 새로운 인생처럼 말이에요.